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장기에서의 환율 결정 이론입니다. 장기균형이란 것은 주어진 기술을 최대로 활용하고 완전 고용 생산량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고, 또 모든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해서 모든 시장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균형에서는 생산 요소 변화, 그리고 기술 수준의 변화, 이런 것 없이는 실질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뿐 장기적으로 실질 생산량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폐의 중립성, 화폐라는 것이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2배로 증가하면 가격이 2배로 증가할 뿐 실질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이 두 국가의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외국의 물가 수준, 이 비율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상품 샀을 때 들어가는 금액, 이것은 그 상품 번들을 외국에서 샀을 때 들어가는, 예를 들면 달러 표시 금액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이 금액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번들이 있는데, 이 번들을 외국에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 번들을 샀을 때 이 환율로 환산하면 이 구매력이 같아져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구매력 평가설이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미분하면 이 변화율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환율 변화율, 물가 상승률, 외국의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다. 그러면 환율은 2%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외국에서도 똑같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두 국가의 물가 상승률 차이가 장기적으로 환율 변화에 반영된다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율과 환율의 변화율의 관계인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율이고 이게 환율 변화율이죠. 1970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약 40년간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변화율을 몇 개국인가요? 116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비례 관계에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매력 평가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적용되고 있다, 환율 변화에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한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국가마다 서로 같지 않고, 특히 비교역적인 서비스 가격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어떤 묶음을 유럽, 중국, 미국에서 똑같이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국가에서 환율도 더 많이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에서는, 이 장기는 40년이죠.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과서 박스에 있는 빅맥 지수인데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매년
그 이카노미스트가 조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구매력 평가설이 적용된다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햄버거 가격이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돼야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매번 조사하는 것이 이 이카노미스트 조사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국 화폐 가격이 있고 이 빅매그, 그다음에 실제 환율이 있고, 이 자국 화폐 가격을 실제 환율로 적용해서 환산하면 이게 달러 표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빅맥 가격이 5.74달러인데 환산한 가격이 전부 다르죠. 5.74달러가 아니죠. 자, 그 이야기는 실제 환율이 이 PPP 환율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PPP 환율은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이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는 거는 PP 스타. 이것이 외국의 빅맥 가격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빅맥 가격 그리고 환율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를 들어보죠. 한국의 PPP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는 4,500 이게 지금 P가 되겠고요. 5.74 이게 P 스타가 되겠고, 이걸 계산해서 나온 PPP 환율이 이 784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율이 1180원이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구매력 평가서를 관점에서 보면 33%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것이 P가 되겠고 이게 P스타가 되겠고 계산한 환율이 이게 되겠고 실제 환율이 여기니까 51%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빅맥 가격이 국가마다 서로 다른데 이 국가마다 서로 빅맥 가격이 다르죠. 실제 환율이 PPP 환율과 다름을 말해주고 있다. PPP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의 구매력을 일치시켜주는 환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이 PPP 환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대체로 빅맥 가격이 선진국에서 비싸고 개도국에서 싸다. 이는 구매력 평가서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 화폐는 고평가되어 있고 개도국 화폐는 저평가되어 있음을 뜻한다. 개도국 빅맥 가격이 낮은 것은 화폐의 저평가 문제만이 아니고 개도국의 임금, 빅맥을 만들 때 뭐 종업원들이 들어가는 인건비나 그다음에 임대료가 있잖아요. 임금이나 임대료가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개도국들의 가격이 낮죠. 이렇게. 대체로 비교육적인 서비스의 가격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더 낮기 때문에 서비스의 가격에 구매력 평가서를 적용하게 되면 개도국 화폐는 대체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에는 이 구매력 평가서를 적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구매력 평가서는 일물일가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이론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게 다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비교역제 때문입니다. 운송비나 관세 때문에 국가마다 제품 가격이 같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물일가가 안 되는 거죠. 특히 비교역제는 교역이 안 돼요. 교역이 안 돼. 교역이 안 되니까 두 나라의 가격이 같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가격이 같아질 이유가 없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서비스업 비중이 GDP의 60% 이상이거든요. 자, 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비교역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역제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비교역제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한 이 구매력 평가서의 환율 결정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역제의 존재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기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차별, 덤핑 때문에 두 국가의 가격이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두 국가의 가격이 서로 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안정 경쟁적일 때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같은 제품을 국가마다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차별, 이걸 우리가 이제 덤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행한다. 이처럼 같은 제품의 가격이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면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지수 측정 방법입니다. 물가지수. 국가마다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포함하는 저하목금이 다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이런 저하가 들어간다. 미국이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이런 저하가 들어간다. 했을 때 이 묶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각 재화의 가중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들어가 있다. 여기도 쌀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쌀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뭐 5%다면 미국은 가중치가 뭐 1%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더라도 국가마다 물가지수 상승률이 달라진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이 쌀 가격이 똑같이 10%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물가지수가 10% 올라가면 0.05가 반영되고 여기는 1%니까 가중치가 0.01만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에서 물가지수 이 환율이 변하게 되는 거죠. 구매력 평가세랑 환율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물가지수가 똑같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구매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중치 차이로 인해서 물가지수가 변하게 되고 물가지수가 변하게 되니까 환율이 변하게 되고 환율이 변하게 되면 구매력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물가지수 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여 환율이 변하게 되면 양국의 구매력을 일치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두 나라의 물가지수 계산 방법이 다르면 물가지수에 근거한 환율 변화는 양국의 구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자, 네 번째는 가격의 경직성 때문이다. 환율은 신속하게 변하는 데 비해 물가는 단기적으로 경직적입니다. 따라서 단기에서 물가와 환율의 비례적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에서는 물가가 신축적이고 그래서 환율과 물가가 비례하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과서 박스에 있는 왜 후진국에서 물가 수준이 낮을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개도국에서 물가 수준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이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요. 이 지금 180개국인데 1인당 실질 소득이 높은 국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 수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체로 후진국의 물가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데 왜 후진국 물가 수준이 더 낮을까? 이제 이것은 살펴보면 공산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제의 가격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걸 발라사 사미에슨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개도국의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지요. 그러니까 개도국의 임금이 선진국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은 노동의 이동으로 인해서 유사하단 말이에요. 임금 유사해. 근데 개도국의 노동 생산성이 서비스 산업에서는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개도국에서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물가 수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임금 결정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화가격 곱하기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제조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발라스 사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에서는
공산품 교역제이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이 가격이 같아요. 가격이 같은데 개도국의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 임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임금이 낮아져요. 그런데 서비스업에서는 어떤 거는 서비스업에서는 개도국들 임금이 이렇게 낮은 데 비해서 노동 생산성은 별로 낮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까요? 뭐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별로 낮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금은 낮은데 이것이 별로 낮지 않으니까 이 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져야지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업 부문에서 개도국들의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이 발라사 사미엘슨 이론이고, 그래서 우리는 개도국에 가보면 실제로 공산품의 가격이 우리보다 낮은 게 아니라 서비스, 이발, 뭐 자동차 정비 이런 서비스 가격이 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